회사가 뉴욕타임스 전면 광고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 재킷을 사지 마세요. 블랙 프라이데이 1년 중 가장 많이 팔리는 날에 말이죠. 다른 브랜드들이 50% 할인, 지금 사세요 라고 외칠 때 이 회사는 정반대로 갔어요. 당신 정말 필요하지 않으면 사지 마세요 라고요? 미쳤죠? 그런데 더 미친 건 이 광고 이후 매출이 폭발했다는 겁니다. 광고비 한 푼 안 쓰고 고객한테 물건 사지 말라고 했는데 오히려 더 많이 팔린 거예요. 파타고니아, 이 브랜드는 도대체 어떻게 상식을 뒤집는 마케팅으로 30억 달러 제국을 만들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미친 성공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1960년대 초반 캘리포니아 한 젊은이가 요세미티 계곡의 거대한 화강암 절벽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본 쉬나드라는 이름의 이 청년은 암벽 등반에 미쳐 있었는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당시 시중에서 파는 등산 장비가 형편없었던 겁니다. 특히 피톤이라고 불리는 금속못이 있었는데 바위 틈에 박아서 로프를 거는 장비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꾸 부러지고 휘어져서 생명이 위태로웠습니다. 이본은 생각했죠. 내가 직접 만들면 안 될까? 이본은 대장장이 기술을 독학으로 배우기 시작했어요. 낡은 대장간을 빌려서 망치질을 했고 밤낮 없이 쇠를 두드렸습니다. 그가 만든 피톤은 기존 제품과 차원이 달랐어요. 훨씬 튼튼했고 여러 번 사용해도 변형되지 않았거든요. 등반가 친구들이 이걸 보고 난리가 났습니다. 나도 하나 만들어줄 수 있어? 처음엔 그냥 친구들 것만 만들어줬는데 입소문이 퍼지면서 주문이 쏟아지기 시작했죠. 이본은 개당 1달러 50센트에 팔기 시작했는데 당시로서는 꽤 비싼 가격이었지만 품질이 워낙 좋아서 날개 돋친 듯 팔렸습니다. 1965년 이본은 이 사업에 정식 이름을 붙였어요. 쉬나드 이퀴먼트라는 등산 장비 회사가 탄생한 겁니다. 하지만 회사 이름만 거창했지 이본의 삶은 여전히 급빈자 수준이었어요. 그는 하루 5센트로 생활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슈퍼마켓 뒤 쓰레기통에서 아직 먹을 만한 음식을 찾아냈고 유통기한이 지난 통조림 옥수수와 귀리죽으로 연명했습니다. 즉, 그런 거 없었어요. 낡은 중고차가 그의 집이었거든요. 이본은 스스로를 실존주의적 거지라고 불렀습니다. 돈은 없었지만 자유로웠고 남들이 넥타이 매고 사무실에 앉아 있을 때 그는 구름 위 바위산 꼭대기에서 바람을 맞고 있었거든요. 등반 시즌이 되면 차에 장비를 가득 싣고 요세미티, 테톤, 시에라네바다 같은 명산으로 향했어요. 낮에는 바위를 타고 저녁이 되면 주차장에서 차 트렁크를 열어 자신이 만든 피톤과 카라비너를 등반가들에게 팔았습니다. 경쟁사보다 훨씬 싼 값에 팔았는데도 품질이 좋아서 불티나게 팔렸죠. 이본의 비즈니스 철학은 단순했어요. 간접비를 최소화하면 고품질 장비를 저렴한 가격에 팔 수 있다는 거였죠. 사무실도 없고 직원도 없고 광고도 안 했습니다. 입소문만으로 사업이 굴러갔거든요. 사업이 커지면서 카라비너, 로프, 아이스 X 같은 다른 등산 장비도 팔기 시작했지만 제품은 여전히 심플했어요. 복잡한 기능 같은 건 필요 없었습니다. 튼튼하고 믿을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했거든요. 그런데 사업을 확장하면서 이본은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신이 만드는 피톤이 산을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전통적인 피톤은 단단한 강철로 만들어졌는데 바위 틈에 박고 빼는 과정에서 암석에 금이 가고 부서졌습니다. 유명한 등반 루트의 바위들이 점점 망가지는 걸 본 이본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이 사랑하는 산을 자신의 제품이 파괴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본은 혁명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부드러운 강철 합금으로 새로운 피톤을 개발한 거죠. 이 피톤은 바위 손상을 최소화하면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었고 쉽게 제거할 수도 있었어요. 물론 피톤을 뺄 때 자기 자신까지 바위에서 떨어지면 안 되니까 조심해야 했지만요. 이게 바로 파타고니아가 나중에 유명해질 환경보호 정신의 시작이었습니다. 돈보다 지구가 먼저였던 거죠. 1970년 겨울 이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스코틀랜드로 등반 여행을 갔을 때였는데 이본은 에든버러의 한 중고 가게에서 럭비 셔츠 한 장을 샀어요. 등반할 때 입어보니까 이게 천재적인 선택이었던 겁니다. 럭비는 격렬한 신체 접촉 스포츠잖아요.
그래서 럭비 셔츠는 엄청나게 튼튼하게 만들어졌고 칼라가 있어서 등반 장비의 끈이 목을 쓸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따뜻하고 움직이기도 편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이본이 계속 그 럭비 셔츠를 입고 등반하자 친구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그거 어디서 샀어? 진짜 편해 보이는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본의 머릿속에서 전구가 번쩍 켜진 거죠. 등산 장비만 팔 게 아니라 옷도 팔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1972년 이본과 그의 팀은 영국에서 럭비 셔츠를 수입하기 시작했어요. 스코틀랜드에서 레인코트와 비박 자루를 가져왔고 오스트리아에서 양모 장갑과 벙어리 장갑을 들여왔습니다. 의류 부문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너무 빠르게 커져서 이본은 별도의 브랜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1973년 파타고니아가 탄생했죠. 왜 하필 파타고니아였을까요? 남미 최남단의 그 황량하고 험준한 땅 말이에요. 이본에게 파타고니아는 순수한 야생, 문명에서 멀리 떨어진 모험의 상징이었습니다. 브랜드 정체성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던 거죠. 하지만 이본에게 파타고니아는 단순히 옷을 팔아 돈을 버는 회사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그는 명확한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환경에 최소한의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옷을 만들겠다는 거였죠. 당시 대부분의 의류 회사들이 값싼 화학 염료와 유해한 합성 섬유를 쓸 때 파타고니아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갔어요. 유기농 면과 재활용 폴리에스터를 사용했고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최소화했습니다. 당연히 생산비가 더 들었죠. 하지만 이본은 개의치 않았어요. 지구가 돈보다 중요했으니까요. 이본과 아내 멜린다는 야외 활동가들을 위한 옷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튼튼한 재킷, 바지, 반바지 같은 거였는데 이 옷들은 고품질 소재로 만들어졌고 극한의 야외 활동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어요. 이본은 다시 한번 럭비 셔츠로 돌아갔습니다. 럭비 셔츠가 강한 충격을 견디도록 만들어졌다는 점에 착안해서 다른 야외 활동에도 적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실험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 소재를 테스트하고 패턴을 바꿔가며 실험했습니다. 그 결과 탄생한 게 바로 전설적인 파일 재킷이었어요. 두껍고 보송보송한 소재로 만들어진 이 재킷은 따뜻하고 편안하면서도 암벽 등반 같은 극한 스포츠의 요구를 견딜 만큼 튼튼했습니다. 파일 재킷은 파타고니아의 시그니처 제품이 됐고 고품질 혁신적 아웃도어 의류 브랜드로서 파타고니아의 명성을 확립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죠. 등칸 장비가 초기 성공을 가져다 줬다면 아웃도어 의류가 파타고니아를 정말 높은 곳으로 끌어올렸던 겁니다. 파타고니아는 야외 활동가들 사이에서 빠르게 인기를 얻었어요. 품질이 워낙 뛰어났고 디자인도 실용적이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서핑복, 백팩, 캠핑 장비 같은 새로운 제품군으로 확장했습니다. 서퍼들을 위한 웨트수트, 트레일 러너들을 위한 가벼운 재킷, 스키어들을 위한 방한복까지. 파타고니아는 모든 야외 활동을 아우르는 종합 브랜드로 성장했죠. 결국 이본의 회사는 30억 달러 규모의 거대 비즈니스가 됐습니다. 수십억 달러 규모라고 자랑할 수 있는 의류 제조업체가 세상에 몇이나 될까요? 그런데 스스로를 마지못한 사업가라고 부르던 이본이 만든 파타고니아가 그중 하나가 된 겁니다. 50년이 넘은 회사로서는 정말 놀라운 성과예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이본이 이 성공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본에게 부자가 되는 건 애초에 목표가 아니었어요. 그는 항상 파타고니아를 환경보호를 촉진하는 도구로 봤습니다. 돈이 아니라 지구, 이게 수십 년간 파타고니아를 이끈 핵심 동력이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창업자가 공개적으로 나는 돈에 관심 없어요 라고 말하는 회사가 몇이나 될까요? 애플, 구글, 아마존? 절대 아니죠. 그들은 주주가치 극대화가 최우선 목표입니다. 파타고니아는 달랐어요. 파타고니아는 창립 이후 줄곧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회사는 항상 친환경 소재와 생산 방식을 우선시했고 환경 문제와 사회적 대의를 위해 목소리를 높였어요. 공공토지 보호, 기후변화 대응, 생물 다양성 보존 같은 이슈에서 파타고니아는 늘 선봉에 섰습니다. 제품을 올바른 방식으로 생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고 이게 가치관에 부합하는 브랜드를 찾는 소비자들에게 어필했죠.
파타고니아의 환경행동주의 초기 사례는 198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다음 100년이라는 캠페인을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이 환경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생각하도록 만드는 게 목표였어요. 단기적 이익이 아니라 100년 후 지구를 생각하라는 메시지였죠. 1990년대 들어 파타고니아는 획기적인 제품들을 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재활용 페트병으로 만든 플리스가 대표적이었어요. 버려진 플라스틱 병을 모아서 녹이고 섬유로 뽑아서 옷을 만드는 거였죠.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다른 회사들이 그게 가능해? 라고 의문을 제기할 때 파타고니아는 이미 실행하고 있었어요. 공급망과 생산 과정도 대대적으로 손봤습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고 물 사용량을 최소화하고 유해 화학물질을 제거했죠. 비용이 더 들었지만 파타고니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2002년 이보는 또 한 번 혁신적인 움직임을 보였어요. 1% 포 더 플래닛이라는 조직을 설립한 겁니다. 기업들이 매출의 1%를 환경단체에 기부하도록 장려하는 게 목표였는데 파타고니아가 첫 번째로 가입했죠. 매출의 1%면 얼마나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파타고니아 같은 대기업에게는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실제로 파타고니아는 지금까지 수천만 달러를 환경 보호에 기부했어요. 파타고니아는 성장하면서도 지속 가능성의 경계를 계속 밀어붙였습니다. 재생 유기농면이라는 새로운 소재를 개발했는데 이건 일반 유기농면보다 한 단계 더 나간 거예요. 토양 건강을 회복시키고 탄소를 땅에 가두고 생물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농법으로 재배한 면이었거든요. 폐기물을 줄이고 제품의 수리와 재사용을 장려하는 프로그램도 시작했습니다. 원웨어 프로그램이 대표적인 예예요.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파타고니아 제품을 가능한 한 오래 사용하게 만드는 거였습니다. 옷이 찢어지면 파타고니아 매장에 가져가면 무료로 수선해줬어요. 수리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다면 회수해서 재활용했습니다. 심지어 온라인 스토어에 중고 파타고니아 의류 시장을 만들었어요. 새 옷을 사라고 부추기는 게 아니라 중고 옷을 사라고 권장하는 회사 들어보셨나요? 아마도 파타고니아의 가장 대담한 프로젝트는 2011년에 이 재킷을 사지 마세요 캠페인일 겁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두고 뉴욕타임스 전면에 광고를 실었는데 파타고니아 베스트셀러 알두 재킷 사진과 함께 이 재킷을 사지 마세요 라는 헤드라인이 박혀 있었어요. 광고는 이 재킷을 만드는데 135리터의 물이 필요하고 20파운드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아니면 사지 말라고 촉구했죠. 이게 얼마나 미친 짓인지 아시겠어요? 회사가 자기 제품을 사지 말라고 광고하는 겁니다. 특히 1년 중 가장 많이 팔리는 블랙 프라이데이예요. 다른 기업들이 50% 할인 지금 사세요 라고 외칠 때 파타고니아는 사지 마세요 라고 말했던 겁니다. 단기 매출을 희생하면서까지 환경을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죠. 놀랍게도 이 캠페인 이후 파타고니아 매출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소비자들이 파타고니아의 진정성에 감동한 거예요. 이본 자신도 환경운동에 앞장섰어요. 지속 가능성에 관한 책을 여러 권 썼고 공공토지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강연을 다녔습니다. 심지어 환경에 해롭다고 판단되는 회사에는 파타고니아 제품 판매를 거부했어요. 한 번은 어느 대기업이 파타고니아 재킷에 자기네 로고를 새겨서 직원들에게 나눠주고 싶다고 했는데 이본이 거절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회사가 화석 연료 산업이었거든요. 그런데 2022년 이본은 세상을 또 한 번 놀라게 했습니다. 파타고니아 주식 전부를 환경단체에 기부하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자신의 가족이 보유한 지분 100%, 약 30억 달러 가치를 말이죠. 회사를 팔아서 돈을 챙길 수도 있었어요. 상장해서 억만장자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본은 그 모든 걸 포기하고 회사를 지구를 위해 써달라며 내놨습니다. 파타고니아의 모든 수익은 이제 기후변화와 싸우고 황야를 보호하는 데 쓰이게 됐죠. 이본은 성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지구가 이제 우리의 유일한 주주입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많은 사람이 평생 돈을 모으고 재산을 불리고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이본은 30억 달러를 지구에 돌려준 거예요. 나는 억만장자가 되고 싶지 않았다고 말하면서요. 진심으로 이런 사람이 또 있을까요?
파타고니아와 이본 쉬나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성공의 정의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진짜 성공은 돈을 얼마나 버느냐가 아니라 세상에 어떤 영향을 남기느냐로 측정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본은 부자가 되려고 하지 않았지만 부자가 됐고 유명해지려고 하지 않았지만 전설이 됐어요. 그가 추구한 건 오직 하나, 자신이 사랑하는 자연을 지키는 것뿐이었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지며 하루 50센트로 살던 청년, 차에서 자면서 장비를 팔던 대장장이 그가 결국 세상을 바꾸는 기업가가 됐습니다. 돈을 벌려고 한 게 아니라 지구를 지키려다 보니 자연스럽게 성공한 거죠. 파타고니아의 이야기는 열정을 바탕으로 유산을 만드는 게 가능하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믿는 가치를 위해 일하면 성공은 저절로 따라온다는 진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본 쉬나드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일하고 있나요? 돈을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당신이 믿는 무언가를 위해서인가요? 이본은 후자를 선택했고 결과적으로 둘 다 얻었습니다. 아니, 사실 돈은 버렸죠. 30억 달러를 기부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돈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을 얻었어요. 지구를 지켰다는 자부심, 다음 세대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줬다는 만족감, 그리고 역사에 남을 유산 말이죠. 이게 바로 파타고니아가 가르쳐주는 진짜 성공의 의미입니다.